매주 화요일 마켓페어인데 이영훈 IM증권 이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주식은 다우지수가 1%가 올라서 이거 뭐 좀 다시 반등하려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서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저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특이점이 있었던 건 아니고 실제 이제 보면은 가장 크게 이제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던 거는 M7 쪽, 그렇죠. 빅테크 쪽인데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막판에 이제 돌아섰던 것들은 다 이제 다분히 윈도우 드레싱 효과인 거고 오히려 이제 관세가 이제 본격 개시되는 날 그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여전히 시장은 좀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별로 지난주에 사실 또 많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3월 마지막 날에 따른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됐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 USTR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요게 이제 상호관세 부과의 이제 기준점이 될 거다 이렇게들 많이 예상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쭉 나온 거 좀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뭐 7페이지 분량으로 뭐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정리가 됐는데 비관세 장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짧게 요약을 하면 뭐 쇠고기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GMO라고 그러죠. 유전자 변형 작물 관련된 거, 네트워크 망 사용료 관련된 거, 뭐 이런 부분들,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도 얘기가 짧게 있었고, 특히 여기도 이제 비관세 장벽되는 게 이제 부품 관련 이제 배출가스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예, 뭐 혁신 제약사, 인증 정책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관세 부과하겠다는 명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명분이죠. 핑계거리 잡으려고 하는. 뭐 주로 이제 미국에서 제일 불만은 아무래도 트럼프 지지세가 제일 강한 거는 농산물 쪽, 그렇죠. 농민들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 뭐 30개월 이상 수령의 그 쇠고기 수입갈 현재는 지금 계속 금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밑에만 네, 유예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그냥 유예 상태로 가니까 이제 그 현실화 시켜달라. 뭐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구조라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그거를 30개월 이상 표기된 것들은 이제 표기를 하게끔 해가지고 그거를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풀어줘야 된다고 한다면 네. 우리 나름의 대응책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GMO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이게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미국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타국의 사례 같은 거 조사해가지고 실제 타국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뭐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주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타국 사례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 현지에서의 어떤 판매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나름의 대응책을 좀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GMO 같은 경우는 꼭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소비자들이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부분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이라는 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결국 이제 상호관세 이 문제인데 지금 좀 전에 속보 나온 걸 좀 봐서는 뭐 20% 얘기도 또 수치는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왔던 게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흔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니까 오늘도 월가에서 나온 얘기들 좀 뭐 일부 좀 들어보니까 이게 일단은 그래 20% 오케이 나오면 이게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제 우리 공매도 때문에 한번 호되게 당해서 그런지 이런 식의 얘기들 가지고 이게 참 받아들여지기가 잘 쉽지 않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큰 문제는 얼마 딱 픽스를 해버리는 거가 아니라 자 일단 부과해놓고 나서 각계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좀 유연성을 발휘해줄게라는 게 더 문제거든요. 그런 거죠. 자꾸 뭔가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트럼프의 협상 전략인데 결국은 질러놓고 난 다음에 각계별로 와봐. 그래서 니네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말하자면 공물을 바쳐봐. 바치면 우리가 그걸 조정을 해줄게.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각국이 서로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각국이 또 상대방보다 다른 그 국가보다는 좀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 간에 또 다른 어떤 제안을 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선 최대한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를 끌어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또 이제 리스크로 잠재할 가능성이 있고 막상 그게 이제 마무리가 돼서 조치가 결정이 나면은 그때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좀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굽실거렸다고 치면 기분 나쁜 얘기지만 근데 딱 끝이 난 상태가 됐을 때 끝이 나서 보니까 우리가 경쟁 국가보다는 더 많은 관세를 부과받는다든지 어떤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국가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뭔가 하죠. 마찬가지로 또 관세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게 불확실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실 트럼프 전략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어떤 그런 모형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막상 발표내서 단기 반등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해가지고 변동성은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 이런 큰 하락,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만 떨어졌으면 아유 이놈의 공매도 때문에 그냥 장 다 그냥 망가졌네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우리 3% 하락했지만 니케이 225 4%, 대만 가권 지수도 4.2% 이렇게 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단순히 공매도 얘기는 그건 우리나라만 한정된 얘기고 그래서 좀 살펴보면 결국은 관세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뭔가 상황이 좀 안 좋게 돌아갈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률 전망 자꾸 떨어지는 걸 보면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두려움이 더 좀 큰 게 아니야 시장만 놓고 보면은요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선 그동안에는 이제 상호관세 부과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한테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부과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논리로 접근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관세 장벽도 미국 입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크지가 않고 FTA 체결 그렇게 보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가만히 보면은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중국은 오히려 미국하고 교역량이 줄었습니다. 네, 맞아요. 수출 비중도 줄어들었고. 줄었죠. 근데 이제 그때보다 오히려 수출 비중이 더 늘어난 국가들이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더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는 거고 실제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 GDP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이제 1% 미만으로 좀 낮추기 시작을 하고요. 9%까지 내렸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본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충격을 좀 받고 있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추세로 계속 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 미시간 지표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5.7, 5% 선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이게 관세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57이죠. 기대 인플레. 기대 인플레가 이제 5%가 넘어선 상태고 네. 그다음 소비자 심리는 22년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지게 되니까 네. 이게 소비 심리는 위축이 돼 버리면서 물가는 오를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공포를 갖다가 지금 확대시키는 맞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지금 지표상으로도 이건 물론 아직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하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실제 하드 데이터에 녹여지기 시작한다는 문제는 거죠. 그건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면서 증시가 이제 폭락을 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공매도 재개되는 시점에서 공매도는 시장 중립적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기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정상인데 이게 공매도의 또 맹점은 뭐냐면은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할 때는 그 방향을 갖다 더 강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멘탈이 한쪽으로 가면 더 그 멘탈이 더 강화된다 이 말씀인 거죠. 상방의 어떤 가능성이 크다고 싶으면은 공매도를 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손실 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쇼커버링이 들어가게 되지만 거꾸로 지금같이 고환율에 관세에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면은 하방적으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하방을 쪽으로 더 이제 포지션을 강화시켜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쏠림 현상이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필이면 이제 개시 시점하고 맞물려 가지고 불확실성이 몰려 있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폭탄을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상황을 보면은요, 제일 조용한 나라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이렇게 되면 정말 중국만 좋은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마저 드네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 우방국한테 다 이렇게 폭탄 던져놓고, 뭐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국이 지금 미국 대미 수출이 물론 흑자는 제일 많지만 수출 비중 자체는 지금 10%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 일기 때에 비하면. 그리고 그 당시는 중국은 준비를 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방국들은 우리도 사실은 미국의 그 수출이 늘어나고 대미 흑자가 늘어나는 게 사실 미국의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게 크잖아요. 대부분 다 우방국들이 그런 건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 보면은 왠지 좀 이 중국만 별 문제 없이 오히려 중간에 혜택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마저 들어서 이게 참 이런 생각 들면은 좀 배도 아프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우방국들하고 손을 잡고 우방국들한테 어떤 이니셔티브를 주어가면서 이제 미국으로 뭐 유치를 하든 뭐라든 해서 키워주길 바랬는데 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거잖아요. 반대로 지금 그 중국을 때려봤자 큰 지금 반응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우방국이라고 분류되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을 강제로 뺏어오는 정책을 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힘에 눌려가지고 지금 우방국들이 크게 반응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지금 뭐 캐나다도 그렇고 지금 유럽 연합 쪽도 그렇고 이제 기분 나쁜 표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보복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수그러들기보다는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크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전략 자체는 일종의 외줄타기 전략을 해가면서 미국만을 위한 어떤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될지 여부는 그가 원하는 대로 의도대로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공매도 말씀을 좀 잠시 해주셨기 때문에 어제 공매도 결과를 이제 어제 이사님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셨을 텐데 어떤 그 평가가 해보시니까 드시던가요? 일단 공매도 재개 시점 자체가 워낙에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유난히 지금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약한 시점이었고 그거는 정치 리스크가 연장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인도네시아나 터키가 보여줬던 어떤 그 환율이나 주가의 흐름, 그 리스크가 일정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환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좀 이 환율에서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율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공매도가 제기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실적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이제 2월 달까지 순환매로 반등을 줬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반작용,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율, 그 다음에 정치 리스크,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공매도, 거기에 관세에서 우리나라가 받아야 될 데미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개시하자마자 뭐 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섹터도 그랬고 또 2차 전지 섹터도 그러고 집중적으로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공매도 때 우리가 공매도 재개되기 전에 했던 얘기들 중에 여러 가지 뭐 대차장구가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 신용장구가 좀 비율이 늘어난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뭐 등등 얘기 뭐 그런 거는 뭐 그랬고. 근데 사실 또 하나 일각에서 갖고 있던 기대감이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롱숏을 해야 되니까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올 거야 뭐 이런 기대감도 일말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과거 세 차례 중단됐다가 재개됐을 때도 외국인들이 이제 유입됐었던 그런 뭐 통계 자료도 뭐 근거로 제시가 됐었고, 근데 어제 상황만 놓고 보면은 옛날에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 이번에는 정말 달라.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들 정도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일단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환율을 봐야 됩니다. 지금 환율대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율이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이게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안정이 돼야겠지만은 지금 이제 또 우리 앞에 닥친 그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맞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풀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우호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계속 환율을 통해 가지고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혹시 그 종목 관련해서 그 공매도 관련돼서요. 혹시 눈에 띄던 요건 좀 이상하다, 요건 이랬구나 해서 그런 어떤 개별 종목도 혹시 눈에 들어오시는 게 있으셨습니까? 저는 뭐 딱히 종목별로 봤던 건 아니고요. 이제 2차 전지 쪽이 유난히 좀 많이 맞았죠. 예. 이제 많이 맞았던 거는 대차장고도 그동안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는 숫자적으로 돌아서는 게 2차 전지 쪽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상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늘고 있거든요. 전기차 판매량이. 예, 그 얘기는 한번 하셨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가 우리나라 거보다는 중국산 배터리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수혜를 지금 제대로 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 가지고 미국의 정책의 불확실성이 그렇죠. 역시 또 존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매도가 좀 집중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졌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여파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은 환율하고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 대표 섹터가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같이 겹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매도와 관련된 어제 상황과 그동안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어떤 업황과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업황은 여전히 계속해서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업황은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공매도가 세게 나오는 거는 저는 어제 그리고 뭐 하루 정도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볼 문제는 길게 볼 문제는 아니다. 바이오 쪽도 어제 좀 그랬어요. 이거는 뭐 물론 뭐 일부 오른 종목도 있긴 한데 마찬가지 현상에서 그냥 보면 됩니까? 바이오 섹터에서 많이 나왔던 종목이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삼천당제약 네. 그리고 뭐 HLB인가요? 그 정도가 지금 좀 유난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FDA 최종 승인을 못 받은 상황이고, 네. 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에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많이 올라 있다라는 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는 여전히 특허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노이즈가 있으니까 뭐 그거를 좀 이제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태에서 해칭이나 또는 관리 차원에서 이제 공매도가 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종으로 개별 종목적 성격으로 좀 봐야지 뭐 그게 그러니까 바이오 전체를 갖다 이렇게 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업종 전체로 봤을 때 어제 보면 방산하고 조선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방산이랑 조선이 원래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공매도가 이쪽으로 몰릴 것이라는 사실은 예상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는 얘기가 오히려 많았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향후 업황 전망에 대한 힘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는 성장이 살아있는 섹터에는 쉽게 못 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맞아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그 비중을 확 줄여버리기는 했지만 그거는 이제 유럽산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제 물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게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이 성장 자체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매가 섣불리 지금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 스토리가 살아있는 쪽에 공매도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이렇게 좀 확실하게 우리가 좀 믿을 만한, 소위 말하는 미들맨이 이렇게 있는 게 어디나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혹시 공매도 재개 관련돼서 뭐 좀 오히려 이런 상황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원래 이제 공매도 쪽이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제 롱숏이 가능해지고 또 롱숏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대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메리트가 커야 되는데 지금 한국 증시를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롱으로 지금 포지션을 그렇죠. 잡아가지고 크게 올릴 만한 섹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시장의 리스크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시고 리스크 관리하는 쪽에 주력하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제외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숏 포지션에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CB나 BW나 EB를 발행했던 기업들 그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전환이 가능해질 경우에는 그렇죠. 그 주식을 빌려가지고 숏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커버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상증자처럼 뭔가 물량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를 잠재우고 있는 그런 종목들. 네네.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참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참 알기 힘든 그런 분들이라 투자자분들께서 좀 그만큼 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 4월 첫날이라 또 이사님 오신 날이랑 또 맞물렸으니까 4월 첫날인데 4월 달 3월 막판에 기분 좋게 3월까지 가다가 3월 막판에 확 그냥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상황이긴 한데 4월 달 뭐 월간 전망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좀 멀리 좀 보신다면 4월 달은 어떻게 혹시 보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3월 달은 시작하면서 난이도가 좀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해가면서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그 어저께 지금 하락 종목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역대 증시 상황 으로 놓고 올해 들어왔을 때 지금 이게 6번째인가 될 것 같아요. 6번째인가 이제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2,337개. 지금 표가 나오네요. 역대 네네. 하락 종목 수 순위. 예. 이 정도가 나오는 장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급반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다 이거죠, 한 번에. 이거는 수급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거죠. 네, 이거를 갖다 옛날처럼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담아가지고 끌어올리기에는 지금 글로벌 증시 환경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시장 지나가는 중간중간 봐서 기회가 되면은 저도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는 타이밍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사실 저희가 뭐 이사님 모시면서 그런 부분들께 뭔가 이렇게 좀 어떤 눌림목 또는 뭐 어떤 분기점 이런 어떤 타이밍에 이사님께서 그런 또 좀 투자 팁을 조언을 좀 주시길 좀 그동안 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조금 신중해야 될 타임이다라는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